필독으로 비망록 만들기. 책에 밑줄 그었던 내용, 그것에 대한 단상, 글을 쓰기 위해 수집했던 자료, 그리고 자신의 글들을 모두 모으면 하나의 비망록이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비망록은 세계적인 과학저술가 스티븐 존슨이 명명한 느린 예감을 가능하게 한다.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은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1838년 10월,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15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재미삼아 멜서스의 인구론을 읽었다. 동식물의 습성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덕에 생존 투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던 나에게 순간 이러한 환경에서 유리한 변종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불리한 변종들은 죽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새로운 종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마침내 나는 중요한 이론을 얻었다. 그의 이 말은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를 떠올리게 한다. 몇 년 후 엘프리드 러셀 윌리스라는 학자도 독자적으로 자연선택 이론을 생각했는데 그도 멜서스의 이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자연선택 이론은 멜서스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70년대 초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심리학자이자 지식 역사학자인 하워드 그루버가 다윈의 방대한 비망록을 면밀히 연구했는데 다윈의 고백과는 달리 진화론의 영감은 그가 멜서스의 이론을 접하기 훨씬 전에 이미 비망록에 적혀 있었다. 다윈은 1838년 9월 28일에 멜서스 이론을 접했다고 했는데 1837년부터 이미 변종의 중요성과 자연선택과 인공선택 사이의 연관성, 서로 다른 종들 사이의 생존을 위한 경쟁, 종들 사이의 분명한 생리적 연관성, 진화의 방대한 규모 등 모든 핵심 개념들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심지어 멜서스 이론을 접하기 바로 몇 달 전에 그는 모든 동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아마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 수만 가지 변종을 만들어낼 때 그중 잘 적응하는 것들만 살아남을까? 라고 비망록에 적었다. 다시 말해 스스로만 깨닫지 못했을 뿐 그는 이미 멜서스의 이론을 접하기 전에 자연선택 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키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이 멜서스를 접했을 때 떠오른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스티븐 존슨은 이렇게 설명한다. 다윈이 정확히 언제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를 콕 집어 말하기 어렵다. 그 아이디어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파도처럼 연달아 의식 속으로 서서히 들어온 것이다. 멜서스의 책을 읽기 전 몇 달 동안 다윈은 자연선택이라는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지만 완전하게 다듬을 수는 없었다. 이것이 흔히 느린 예감들이 성숙하는 방식이다. 슬며시, 천천히, 그렇게 서서히 눈에 보이게 된다. 다윈의 비망록은 1751쪽에 달한다. 거기에는 다윈이 다른 자료에서 발췌한 글들, 즉흥적으로 떠오른 새 아이디어, 의문을 가졌던 내용들, 도표 등이 들어가 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읽으며 새로운 암시를 찾아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그의 예감은 배양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멜서스의 이론을 접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배양되었던 예감이 비상한 것이다. 유레카는 느린 예감이 최종적으로 드러낸 겉모습에 불과하다. 그러나 더 확실한 사실은 느린 예감은 필독, 즉
기록을 해두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에디슨은 1931년 사망하면서 3만 쪽이 넘는 공책과 편지를 남겼다. 그 자료를 통해 그가 어떻게 1093개에 달하는 특허를 내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또 비망록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영화 발명 특허 보호 신청서의 첫 장에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축음기가 귀에 소리를 들려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실험하고 있다. 이 발명품은 일련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촬영해서 소리를 축음기에 녹음할 때와 마찬가지로 실린더나 판에 나선에 따라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에디슨은 영사기의 아이디어가 그 전에 발명한 축음기에서 나왔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에디슨의 발명품들은 그 기원이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축음기와 영사기, 두 발명품 모두 축과 실린더가 있었고 각각 나선에 따라 기록된 정보를 해독하는 장치가 있었다. 발명 시기가 10년이나 차이가 남에도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비망록의 힘이다. 에디슨은 자신의 모아놨던 자료들을 항상 꼼꼼히 다시 보면서 예전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유추해냈다. 실패했던 것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는 나오게 마련이다. 나는 지금까지 5권의 책을 썼는데 주제는 서로 달랐지만 항상 그 전의 책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이 필독 부분의 초기 내용은 세 번째 책 누구나 처음엔 걷지도 못했다에 이미 적혀있다. 5번째 책 명저 비즈니스에 답하다는 만독 파트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내 비망록이 작가로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던 것이다. 해밍웨이는 글쓰기가 힘들 때면 나는 나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내 책을 읽는다. 그러면 글쓰기는 언제나 어려웠고 가끔은 거의 불가능했음을 기억하게 된다. 라고 했다. 나도 글쓰기가 어려울 때는 지금까지 썼던 내 책과 글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힘을 낸다. 하지만 비망록을 다시 읽는 것은 마음의 위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느린 예감을 성숙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켜준다. 그리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 글쓰기의 힘. 분노는 좋지 않다. 감정을 파괴하는 감정이라 여겨지는 분노는 스트레스는 물론이거니와 두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을 불러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남을 해치기도 한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부부싸움이 잦은 가정에서 자라는 400명의 아이들을 5년 동안 관찰한 결과 이들은 나중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는 감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까지 해를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분노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적 감정들도 격발하거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곤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정화시킬 수 있을까?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무의식으로 밀어낸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의식으로 밀어낸 원치 않는 생각들이 쌓이고 서로 결합하면서 심리적 에너지를 점점 높여가다가 급기야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형태로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울증, 불안증, 신경증에 걸린다. 결국 프로이트는 이러한 무의식적 에너지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억압된 생각을 제거해야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그는
우리가 폭력적인 생각을 억누르기 때문에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억압된 부정적 감정은 분출해야 한다. 소리를 지르고 샌드백을 때리며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할 때 분노는 정화될 수 있다. 이런 프로이트식 감정 정화법을 카타르시스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사람들이 비극을 볼 때면 주인공의 비참한 운명에 분노와 부정적 감정이 격렬해지며 이로 인해 마음에 잠재되어 있던 부정적 감정들이 순화되는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정화를 뜻하는 카타르시스의 원래 의미는 배설이다. 쌓인 분노와 부정적 감정을 배설해야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뉴햄프셔 대학의 사회학자 머리 스트라우스는 프로이트식 치료법을 부부들에게 시행해보고 오히려 그 반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아기 젖병을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깨물어 보라고 한 그룹에서 더 심각한 다툼이 지속된 것이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에브 에베센 연구팀은 인근에 위치한 기업이 조만간 대량 해고를 실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직원들은 3년 계약을 하였는데 1년 만에 해고가 되는 것이어서 화가 단단히 나 있었다. 연구팀은 한 그룹에게는 기업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토로해보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해고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질문을 했다. 면담 후 측정했더니 감정을 표출한 그룹이 회사에 대해 더 큰 적대감을 표현했다. 위대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은 울기 때문에 속상해지고 두들기기 때문에 화가 나고 떨기 때문에 무서워진다. 우리 뇌는 상황을 다각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생리현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고 울음을 터뜨리면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흘러내리는 눈물과 터져나오는 울음을 인지해 우리를 더 슬픔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카타르시스 이론은 폐기된 지 오래지만 아직도 드라마에서는 슬퍼하는 친구에게 그래, 실컷 울어. 그러면 후련해질 거야. 라고 조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적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매튜 리버먼은 성인들에게 다양한 사진들을 보면서 사진들의 정서적 측면을 잘 기술하고 있는 단어를 고르는 과제를 내주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보며 화난, 겁먹은 같은 단어를 찾으면 되었다. 연구 결과 불쾌한 사진을 보더라도 그것의 정서적 측면을 적절히 서술할 수 있을 때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잘 기술할 수 있는 미취학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감정의 폭발이 적으며 나중에 학교 성적도 더 좋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더 좋았다. 또한 시험 전에 시험에 대한 불안을 글로 서술한 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냈다. 이것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기술할 때 진짜 정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정서 명명하기, affect labeling 라고 한다. 매튜 리버먼 교수는 여러 연구를 실행한 끝에 감정 정화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서 명명하기이며 특히 부정적인 정서일수록 효과가 크다고 한다. 정서 명명하기를 할 때 뇌에서 전 전두피질의 활동은 증가한 반면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한다. 뇌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본능에서 이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자체가 무엇인지를 서술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절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분노와 슬픔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다. 결국 내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이때 소리를 지르거나 통곡을 한다면 오히려 부정적 감정이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격한 부정적 감정이 엄습해 올 때 가장 좋은 것은 그것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다. 차분히 자리에 앉아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적어보자. 그 감정이 자신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자료를 찾아 같이 서술해보면 더 좋을지도 모른다. 혹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소설 속 인물들을 자신의 글 속으로 소환하여 자신의 감정과 함께 춤을 추게 해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글을 쓰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행위이다.